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2화 시작합니다. 이번 화는 좀 저희가 여태 다뤘던 주제들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마미곰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밝게 이야기 풀어볼게요. 미곰님, 우울증이 현대인에게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저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병이라고 전 들었어요. 마음의 병 맞고요. 제가 유식한 척 더 해보자면 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다음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독감처럼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 근데 이제 걸리기도 쉽고 치료할 수도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모신 게스트가 이 마음의 감기를 오랜 시간 달고 계시지만 이겨내는 과정을 나누고 싶어 나오셨다고. 진짜 용감한 게스트시죠, 그렇죠? 진짜 용감하시네요. 네, 우리 용감한 게스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소소한 일상을 살고 있는 소소자매의 엄마 소소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스마일 하자님 이후로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게스트시네요. 그쵸. 되게 소소한 일상.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 또 뭐 하셨죠? 소소한 기쁨을 찾고 있어요. 소소인가요? 아니면 영어로 소소 이런 건가요? 같이 중의적인 의미를 저희 그리고 아이들 이름에 소자가 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구 마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소 마음 이렇게. 네네. 네. 소소맘님 저희가 다른 팟캐스트 단톡방에서 만났잖아요. 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출연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제가 덥석 물고 개인톡을 했거든요. 오늘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싶었던 거는 마르타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할 수 있죠. 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친구니까. 친구. 네, 이제 친구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만나고 싶었고, 이제 방송에 이제 다른 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도 하면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벌써부터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이걸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정말 우리 기상청에서 꼭 해주셨으면 약간 사실 돈 주고 섭외를 하고 싶은 만큼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용감하게 용기를 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차 전화 한번 드렸잖아요. 네, 이제 저하고 동갑이신데 저희 호랑이죠. 네. 어이구 무서워라. 곶감이여라. 살아오신 족적 보니까 모든 단계가 제 기준 되게 빠르세요. 그러니까 취업도 그렇고 결혼, 출산까지 한번 쭉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지방에 있는 토목과를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토목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토목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게 23살이에요. 23살 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고,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26살. 와. 그리고 27살, 28살이 제일 바쁜 해였는데, 이제 27살 그 한 해 안에 임신하고 결혼하고 출산도 하고 제일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빠르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빠르신 편이셨어요? 네. 그렇죠. 보통 제 친구들도 보더라도 20살, 21살에 약간 사고 쳐서 결혼한 애들 말고는 잘 없죠. 사실 30 되기 전까지는. 토목 설계 쪽으로 입사하시고 현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시잖아요.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으셨나요? 남자들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출산 후 경력 단절해서 우리가 경단녀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되게 많아요. 굉장히 빈번한 사례인데 그때 혹시 공백 기간이 있으셨나요?
임신하고 몇 달 안 돼서 이제 퇴사를 했고요. 아, 그러니까 임신하시고 퇴사하신 거세요? 네, 아, 임신하고 몇 달 안 돼서 퇴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이제 취업을 한 거는 작년 가을이에요. 그러면 혹시 왜 그 직장 다니시면서 출산휴가 안 쓰시고 중간에 그만두신 거세요? 저희가 네. 그때 당시에 그 토목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 결혼 때문에 퇴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권고사직이라고 아, 해야 되나? 그렇구나. 혹시 토목 쪽에서 그때 무슨 사건이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 경기 자체가 어려웠어요. 혹시 토목 쪽이라고 하시면 제 주변에 없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 거는 토목 설계인데 네. 그거는 이런 건물 안에 다 철근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 철근의 간격이나 그거를 C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네. 도면으로 뽑아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캐드가 수학을 진짜 잘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수학 천재 아니세요 혹시? 왼손이 빠르면 돼요.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왼손이 빠르면 돼요 이러시는데요. 왼손이 빠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오른손은 마우스, 네. 왼손은 타자 해서 아. 단축키를 많이 잘 누르면 돼요. 그렇군요. 약간 디자인 일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저희도 왼손 단축키, 오른손 마우스 똑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경력 단절 기간에 우울증이 최초로 발생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좀 가지고 계셨는데 심해진 계기가 되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력 단절 중에 이제 재취업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이용해서 학원도 다녀서 캐드 학원을 다시 다녀가지고 네네. 다시 토목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통화를 하면 저한테 제가 구직 광고를 올리고 구인을 하시는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구직을 할 때 회사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아이가 있어서요 라고 하면은 네 하고 의미 없는 얘기를 하다가 끊어요. 그러고는 네. 다시 연락이 안 와요. 이제 진짜 이게 안타깝다. 7번 8번 반복이 돼서 이래서 자격증을 또 따요. 뭐 아동요리 지도사, 방과후 지도사, 오감놀이 지도사 막 이것저것 막 따요. 근데 결국에는 사용하질 못하고 네.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내가 갈 곳이 정말 없나? 아이 탓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 탓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어려웠죠. 중간에. 되게 속상하다. 이게 제 이제 몇 살 많은 언니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다음 저보다 이제 어린 아직 이제 벌써 애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고 소소마님 입장도 이해가 가가지고 자 어느 한쪽이 더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그냥 네. 제 생각으로는 보통 구인 광고를 내서보다 네. 내가 구직을 하겠다라고 올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값싼 임금과 네. 많은 시간의 노동력을 네. 할 사람들을 물색한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면 사람이 진짜 급하던가.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은 값싼 노동에 오랫동안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사실 나이가 어리거나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약간 야근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아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본인 회사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처우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몸을 사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네. 뭐 제가 좀 그래도 항상 항긍정하잖아요. 네네네. 좀 긍정적으로 진짜 요만큼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시대가 조금 그나마 좋아져서 옛날 같은 거는 애쓰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한 것을 그냥 돌려서 아닌 것 같아요. 네, 좋게 생각을 못 하겠네.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네. 답이 근데 없는 저는 일이고. 그때 참
당신들은 참 좋은 인재를 놓쳤다. 하고 그쵸.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는 되게 우울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제 일 못한다 소리는 어디 가서 안 들어왔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좋은 인재 놓치셨습니다 하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여쭤볼 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두 개가 생긴 게 아까 미곰님이 혹시 그때 심해지셨냐 우울증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뭐 아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자격증 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원래 아이를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육과 다니면서 자격증을 정말 많이 땄거든요. 진짜 손가락 꼽지 못할 만큼 엄청 많이 땄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들이 학교에서는 사실 필요할 거다. 없으면 애들이 다 많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엄청 많이 따는데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긴 하더라고요. 컴활 자격증 하나 있는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혹시 우울증 증세가 최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나타나셨어요? 이게 제가 왜 여쭙냐면은 제 가까운 지인이 제가 보기엔 좀 우울증 초기 같거든요. 근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이다 자각하려면 어느 수준이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있으셨어요? 좀 친구들한테 4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4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뜻일 수 있어요. 그쵸? 너는 네. 특이하고 네. 재미있고 그런 스페셜한 아이다. 애다. 근데 저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한테 4차원이라는 거는 너는 우리와 섞이지 못하는 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고립된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짜증을 진짜 많이 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그런 게 이제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정서가 불안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가까운 지인한테 사람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렇게. 근데 저는 소소맘님 얘기 들으니까 저 우울증 하면은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고 네. 그냥 잠만 자고 약간 이런 걸 연상을 했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약간 그런 과였어가지고 소소맘님은 그러면은 뭔가 무기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제 푸신 거네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 내가 학교에서 진짜 뭐 갖고 이러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보통 우울증이라고는 잘 못 깨닫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자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자신을 되게 들여다보시는 걸 잘하시나 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특수교육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 장애라고 있어요. 장애요? 네. 우울 장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상 하면은 무슨 증이라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것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 사회생활이나 자기 삶에 너무 피해를 많이 주면 그걸 장애라고 칭하는 거예요. 모든 장애가 그래요. 뭐 시각 장애도 저 안경 쓰신 분들도 어쨌든 시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안경을 쓰면 그래도 아예 안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각장애는 그런 안경을 써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아예 안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울증도 우울장애도 그것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봤던 게 어떤 뭐 우울하고 뭐 그런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몇 주 동안 지속되었을 때 이런 게 있어야지 우울장애로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요소들을 사실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봐요. 우리는 이런가? 근데 사실 임용 공부를 할 때는 다 우울증 장애고 저 너무 크게 웃어요. 저희 뭐 장애 중에서 네. 학습 장애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습 장애 보면 내가 학습 장애 갖고 막 학습 장애 뭐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내 공부를 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학습 장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학 어느 부분 하나가 이 뇌기능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수학 학습 장애가 있고 뭐 국어 학습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 하셨죠? 저는 그럼 암기장애 있나요? 저 기억력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살아가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것만 전 진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듣는 게 너 유리한 것만 생각한다 이러거든요. 전 그냥 얍삽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준호님 혹시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저한테 하셨었는데 이런 말 좀 실례지만 혹시 우울증 증세요 주변 분들한테 혹시 밝히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와서 밝혔어요. 그럼 어릴 땐 아니셨고 네. 그러면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릴 때는 이제 안 밝히셨으니까 이제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이제 지금 현재 우울증이다 밝히셨을 때 주변에서 이제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저 스스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빠지고 교회 분들하고 교제도 계속 하고 근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네 혹시 제가 뭐 사람이니까 대화를 하다가 말실수 같은 거를 하면 또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 나갈수록. 교회 나갈수록 네.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내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ADHD 아시죠? 네 알죠. ADHD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가만히 못 있는? 그렇죠. 네. 보통 ADHD가 주의 산만이랑 뭐 집중력 부족 이런 것들로 있는데 ADHD가 외현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애들인데 안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속 안에요? 네네. 그래서 난가?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티나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지만 속에서는 정말 주의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네. 엄청 산만한 거예요. 난가 봐. 어떡해. 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애들이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네. 겉으로 표현이 나는 것들은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네. 뭔가 겉으로 티나는 그 증세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도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우울증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이랑 더 만나시면 만날수록 어떻게 보면 상처를 계속 입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제 가까운 사람의 사례들 들어볼게요. 미국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가지고 좀 얘기가 조금 길어요. 제 동생이 몇 년 전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이거는 이제 병원 가가지고 판병을 받았으니까 이제 공황장애를 칭할게요. 근데 이전에 이제 저희 가족이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가족이 보기에 우울증인가 싶은 증세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얘가 되게 예민하고, 그러니까 쉽게 짜증내고, 그다음 웃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먹는 거하고 동생 미안. 먹는 거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막 먹을 때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 막 다 시큰둥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관 왔는데 갑자기 눈앞이 확 캄캄해지더니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고 왜 이러냐고 자기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운전도 못하고 그냥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리상담사한테 이제 데려갔거든요, 동생을. 근데 갔다 왔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막 더 심해지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동생이 직업이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생들 앞에도 못 있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휴가를 냈는데 아빠가 저희 아빠가 이제 30대 초에 그 가정 이끌어야 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그때 병원 가서 판병을 받으신 게 아니고 이제 동생의 증상들을 보니까 나도 그때 공황장애였나 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신 건데 근데 아빠가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냐면은 그 한강 뚝섬공원에 이제 가가지고 1시간씩 뛰면서 이겨내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 그래서 무릎이 좀 안 좋으시긴 한데 근데 이거를 아빠가 야, 나 이렇게 이겨냈는데 너 왜 그거 못 이겨내? 네가 지금 무슨 밥벌이 걱정을 해, 무슨 걱정을 해 이러면서 이제 동생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딴엔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너무 편협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나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건 진짜 오바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앙이나 아니면 기도로 이겨내라 이런 거는 진짜 되게 상처가 될 것 같고 제 동생이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곰님 혹시 주변에 이제 제 동생이나 아니면 소소맘님처럼 이제 마음의 병 앓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은 딱 2명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일단 저희 어머니 그리고 누나. 어머니요? 네. 지금은 아니고 네네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43살이셨어요. 네네네. 굉장히 젊으셨을 때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근데 저랑 어머니랑 누나랑 사실 각자 삶을 붙들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들었을 건 어머니시겠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어리고 그리고 제가 방황하는 시기라서 아무것도 못했었죠. 근데 어머니께서 어찌됐든 어떻게든 혼자서 극복을 해내셔서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누나가 캐나다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역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역향수병이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에 대한 그리움?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 누나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네. 그리고 사실 캐나다에서는 뭐든 이렇게 하고 뭐 그래도 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체육과 나와가지고 그 수영 강사를 했었어요. 오, 체육 집안이셨네요. 처음 알았어요. 같이 네. 운동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보통은 체육 강사를 하려면 2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가 생활체육 지도자 수영이랑 그리고 하나는 라이프가드. 근데 라이프가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생체 자격증은 쭉이고 근데 누나는 생체를 못 따고 라이프 자격증으로 했는데 어쨌든 갔다 오면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전공을 살리기 어렵지. 그래 본인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누나가 컴퓨터 막 이렇게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우울한 거예요. 아유, 근데 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서 네. 누나한테 정신력에 정신력이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는 네. 안 하고 네. 왜 우냐면서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막 때린 건 아니고 더해. 왜 울어? 이러면서 막 제가 네. 울지 마 이러면서 막 네. 때렸어요. 네. 근데 누나가 왜 때려? 막 이러면서 아, 마음의 고통을 신체 고통으로 이제 바꿔주시려는 미곰님의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속상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누나가 뭔가 그런 회사나 이런 데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디를 일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족발집 있었는데 또 마침 제가 누나가 막 울고 할 때 그 전에 알바를 했었으니까 먹으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너 일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 일할 사람 있으면 혹시 알아봐달라는데 누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누나가 한번 가서 해볼래? 라고 했는데 누나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런 서빙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는 거죠. 네. 그리고 캐나다 있을 때도 그런 것들 해봤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래 알겠어. 그래서 바로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저희 누나 할 거다 해도 되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줄 거냐? 우리 누나 최저시급 난 받게 할 수 없다 하니까 네. 해가지고 맞춰줬어요. 그래서 누나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했고 누나 굉장히 거기서 일도 잘 하고 원래 하니까 뭐 월급도 더 잘 올려주고 지금은 그 사장님이 제 매형이 됐어요. 서프라이즈. 와, 그렇게 오작교 역할 하셨네요?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네. 어머니 때는 못했지만 네. 제가 누나가 할 수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도와줬던 게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때린 건 미안해 누나. 저는 미곰님 누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그렇게 무기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빙 알바 같은 거 할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캐나다까지 갔다 오는데 해야 돼? 약간 그렇게 뾰족하게 생각할 수도 그쵸. 있는데 미곰님이나 미곰님 누나나 선천적으로 되게 긍정적이신가 봐요. 혹시 소소맘님 미곰님이나 제 얘기 듣고 좀 뭔가 떠오르는 얘기 있으세요? 제가 공황장애 얘기에 조금 생각났던 일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경험담이요? 일인데 네. 이 일을 통해서 병원을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네네. 일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갔을 때 혹시 부산 태종대 아세요? 네네 알아요. 태종대가 이렇게 절벽에 뻥 뚫린 난간이 설치돼 있어요. 난간이 꽉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숭숭 뚫려 아 있어요. 진짜요? 네. 네네. 거기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파도가 막 쳐요. 네. 이제 무서워. 그때부터 몸이 경직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가 막 아프고.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아이가 떨어질까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자꾸 다시 올라가자. 다시 가자. 계속 했는데 남편이 여기까지만 가자 해가지고 무슨 등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구조물까지만 가고 그 밑에 큰 바위는 접근도 못했어요. 그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집 주차장에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차키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쵸. 날 수 있는데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 생각에 막 완전히 머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네네. 근데 뭐 좀 침착하게 대처를 했으면 괜찮았을 일인데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되게 크게 느껴지시는 거세요? 그 소리에 대한 자극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게 되게 강박이 심했어요. 좀 이해가 돼요. 뭐가 삑삑삑 하는데 이게 심장이 같이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삑삑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타고 가다가 아파트는 이제 삑삑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빠가 주차를 잘못했나? 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내 귀 아파. 약간 이거였지. 막, 남들한테 피해가 갈 테니까 빨리 꺼야 되면서 되게 압박감 느끼고 사실 이러진 않았거든요. 내가 이기적인가? 아니에요. 이게 성향 차이인데 네, 저도 네. 소수맘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성향 차이고 제가 그런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변하진 않았어요. 치료를 통해서 네. 제가 변한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졌죠, 요새. 참 이거 그냥 웃으면서 막 얘기하기도 그렇고 리액션하기도 그렇고 여튼 웃어도 돼요. 그저 웃겠습니다. 그러면 소소맘님 이제 좀 전에 방금 살짝 치료 얘기하셨는데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센터 혹시 경로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찾아가신 경로나 그다음 치료 과정 결과까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그때 치료를 받아야겠다 했을 때 제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고 남편 외벌이고 그래서 무료 상담을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무료 상담을 찾던 중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름도 어려운 그 곳이 있더라고요. 기네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저희 구에 있는 그 센터로 가서 센터 사이트에 가서 사이트 안에 그 무료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작성을 밤에 11시인가 했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9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보시고 네. 그래서 그때 막 두근두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는데 상담 받으러 오시라고 네. 상담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가 이제 최초로 병원을 가신 거세요? 병원을 잠깐 20대 때 다니긴 했는데 제대로 제가 마음을 먹고 치료를 받은 거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소소맘님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신앙이 좀 도움이 안 되신 이유가 어떤 거 같으세요? 신앙이 뭐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셔서 말씀도 어렵고 네. 사람도 너무 많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어쨌든 만져주지 못한 거잖아요. 혹시 네.
그 당시 다니시던 교회 분위기가 혹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막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안 되셔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못 받으신 걸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옮기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그렇게 안 돼 있을 때라. 신앙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사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잘 품는 시스템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공동체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현적으로 드러나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잘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또는 좀 시간이 걸리겠거니 하고 그냥 두는 편이니까 이게 정말 용기를 내서 말하기에는 근데 또 이제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어려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회복을 받기가 좀 어렵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선 그냥 제가 낯가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혹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편분은 어떤 도움을 주신 게 있나요? 없죠. 너무 단호하게. 네. 정말 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렇죠. 아이들은요? 아이들 그냥 그저 웃으시네요. 점점점. 그 아까 방금 이거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소소마님이 이제 본인한테서 답을 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거 무슨 아웃이라고 할까? 커밍아웃인데 무슨 아웃이? 우밍아웃? 괜찮다. 완전 괜찮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니까요. 제가 우밍아웃 할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정신과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왜 갔냐면은 갑자기 내가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생활에 진짜 현타가 엄청 심하게 왔었거든요. 내가 생각한 회사 생활이 멘토도 있고 롤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마르타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곳이다. 거창하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현실이잖아요. 보니까 자기 개발은 진짜 커녕이고 경제적으로 이제 쩔쩔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만 보고 그다음 저희 팀이 이제 여자들만 있었어요. 상사분들도 다 여자였고 그다음 제 위에 있는 선임도 여자였는데 그 상사들이 워킹맘이었거든요, 다. 근데 육아하고 업무 사이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한테 이제 찍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 자꾸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진짜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막 다른 남자 상사들도 진짜 웃긴 게 집 밥그릇 걱정되니까 회사에서 뭐 사장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거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네 이러니까 진짜 패닉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점점. 대부분 그렇긴 하죠. 예, 대부분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열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패닉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나는 막 불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불살을 환경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 와가지고 퇴근할 때마다 울었어요, 진짜. 쪽팔리지도 않았어요, 전 그때. 막 지하철에서 막 이러면서 울고 막 사람들 다 쳐다봐도 그냥 뭘 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다음에 집에 막 이렇게 누워있다가 막 웃다가도 막 웃으면서 막 뭐 보고 막 만화 보고 이러다가도 갑자기 회사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이러다가 미쳐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퇴하고 정신과를 갔는데 비쌌어요. 우선은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상담을 1시간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10얼마를 냈어요. 근데 심플해요. 그 과정이 상담 받고 그냥 이제 그 선생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진표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막 이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잠 잘 자겠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못 자죠. 못 자요 하니까 수면제 처방해 드릴게요. 진정제 같이 넣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도움이 진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법은
나한테서 답을 찾아야겠다였거든요. 우선은 이게 1.5탄이고요. 나머지 0.5탄 뒤에 해드릴게요. 자, 제 얘기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겪고 있는 일일 수 있겠다 싶어요. 보통은 또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보통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는 우울증 증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정말 힘드셨겠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도 물론 화가 누그러진 건 아니지만 길 걷잖아요. 길 걷다가 누가 저 쳐다보면서 웃어요. 그냥 이렇게 눈 마주쳐서 웃어요. 뭐 제가 예뻐서 웃었겠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은 진짜 입 모양으로 뭘 봐 이러면서 이거 삐쳐내주세요. 뭘 진짜 제가 그 정도로 화가 항상 가득 차 있고 막 그 회사 막 상사들이 저한테 일 시키잖아요. 그럼 전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에휴 너 그따위로 살고 싶냐 진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삐딱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 진짜 미쳐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간 거였죠. 소수맘님 저 어때요? 과격하죠?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0.5탄 마저 해드릴게요. 이번엔 짧아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은 그 상담하면서 그 10월만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값어치는 못 됐는데 좋았던 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내 처지를 얘기하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내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네? 그러면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았죠. 그래서 혹시 미곰님 만약에 제가 이제 가까운 사이였다고 치면은 어떤 조언 해주셨을 것 같아요? 소수맘님은? 소수맘님도. 지금에서는 제가 병원 진료를 권하겠죠? 아니면 무료 상담이나? 무료 상담도 있어요? 네, 무료 상담 있어요. 계속 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다 돈 내고 하는 줄. 네, 그래서 진료는 좀 비용이 세서 선뜻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료 상담이 그 센터에서 하면 4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쏟아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도 더 필요하다 싶으면 병원을 권유하시거든요.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상담. 만약에 제가 지인이었으면 이렇게 했거든요. 술 한잔 하자 하면서 같이 네. 욕하면서 네.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뭐 병원 진료를 이렇게 하기에도 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욕하고 살살 꼬시겠죠. 오늘 퇴사해. 너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주로 뭔가 제가 충고를 하기보다는 뭔가 계속 들어줬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이제 풀렸겠죠. 얘기하고 정리가 됐겠죠. 제가 왜냐면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괜히 함부로 얘기하는 건 진짜 가짜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여자친구가 가끔씩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누구 욕을 해요. 뭐 상사 욕을 해요. 그러면 저는 더 심하게 욕을 해요. 그 사람을. 여자친구가 당하죠. 이런 내가 뭐 가가지고 만점짜리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항상 네, 제가 내가 가서 엎어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여자친구는 알아요. 제가 마음을 먹으면 가서 진짜 엎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좋겠다. 든든하겠다. 아마 그래서 마르타님께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욕을 엄청 하면서 그냥 술 한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소맘님은 만약에 이제 주변 가까운 사람이 조금 이제 나 우울증 있는 것 같아, 우울증 생긴 것 같아 하면은 우선 상담 받아라 먼저 권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냥 뭐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보다 산후우울증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니 그 선생님이 읽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후우울은 호르몬의 영향이랑 신체적인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전문가의 소견이니까 그대로 전해요. 네. 근데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소맘님은 산후우울증도 잠깐 있으셨다고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좀 포커스 두고 싶은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되게 꽤 오래 갖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걸 지금 이겨내는 중이신 거죠, 아직.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굉장히 우울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말고 다 힘드니까. 가족들한테 말하기 더 힘들죠. 그리고 제가 좀 뭔가 친구들을 무리지어서 지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됐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계속 갈굼을 당하지 그러면서 목류병이 왔어요. 목류병이요? 근데 네. 원래 좀 있긴 했었어요. 네. 최초로 발현됐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갔는데 밤에 제가 엄청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처음 잡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 수련회나 수학여행 때 친구들이 뭐 일어나서 말을 했다. 그리고 누나 집에서는 누나가 주로 너 어제 내 방 와가지고 뭐라 했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와가지고 막 하면 가서 잠이나 자 이러면 하면서 가서 잤대요. 착하네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네. 목류병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더 심하게 발현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발현이 됐죠. 왜냐면 군대 가기가 진짜 싫기도 했고 진짜 군대 가기 전에는 높은 데만 가면 약간 충동이 막 나기도 하고 뛰어내리고 싶다? 네. 네. 또 그때가 한겨울이니까 사실 자다가 제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어디서 잠들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부대가 좀 인원이 적어서 불침번이 없었어요. 네네. 그런 것들 위험해서 그래서 중대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정신과를 진료를 받으러 갔죠. 근데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왜 목류병이 있을까라는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약을 처방하는 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까 중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네.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안 그래도 진료도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약이 뭐 마약 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엄청 잔대요. 그때 그 약을 먹으면 거의 진짜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 깨어있고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근데 치료가 계급이 올라가면서 치료가 된 거죠. 잠깐만. 스트레스를 해소한 거죠. 네네네. 어머 불쌍해. 그래서 또 군대 있을 때 네.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게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스트레스 조절 사실 지금도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억눌리면서 계속 그랬다가 어쨌든 상병장 되면서 스트레스 주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막 절대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됐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군대 1병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인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고 보기는 없지만 우울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다시. 다시요. 됐어요. 제가 혹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이제 저의 치료 과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좋아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처음부터 되게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가량 이제 시간 동안 상담하고 문진표 작성하고 약물 처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했어요. 이제 그게 다른 어떤 신체적으로 뭐 갑상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는 거면 그 치료를 해야 되니까 혈액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면제는 따로 처방받지 않았고요. 안정제, 신경 안정제랑 그리고 다운되지 않게 기분을 좀 올려주는 그런 약을 딱 2알 먹거든요. 딱 2알이요? 네, 그거를
아주 소량부터 조금씩 늘려서 지금 이제 정량을 먹고 있어요. 아직 드시는 중이세요? 네,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고 기분이가 너무 좋고요. 네.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이번 토요일에 진료 갔을 때 선생님한테 이제 약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좋은 상태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지를 하고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오, 꽤 기네요. 네, 지금 이미 진료 받은 지 1년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소소맘님 얘기 듣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제 동네는 공황장애 있었다가 그랬잖아요. 네. 혹시라도 공황장애다 싶으신 분들 꼭 처방 받으시고 이거는 무조건 약물 치료가 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말 드리는 건 아까 깜빡했네요. 가장 중요한 얘기였는데.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저는 우울증이 정말 죄송한데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저같이 퇴사하면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80대에서 70대에서 병원에 온대요. 그러니까 80, 70이요? 네. 보통 노후에 정말 너무 막 몸도 쇠약하고 너무 힘드니까 온대요. 근데 조금 더 보편화되어서 젊을 때 오면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노후까지 끌고 가시는. 우울감으로 고생을 하다가 정말 도저히 안 돼서 3, 40년 된 병을 들고 와가지고 약 주세요. 이렇게. 소소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나 자신 그리고 신앙, 주변 환경, 뭐 가족이나 친구들 이 세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순서로 도움이 되세요? 저는 나 자신, 주변, 그리고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맨 마지막이에요. 원래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니까 보통 무조건 네, 기도를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 방송 안 나오지 않을까요? 소소아님, 위곰님 질문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저한테는 도움이 된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돼서 제가 증상이 나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한 순서. 그래서 처음에 스스로 이제 나를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 스스로 가야지. 제가 말했듯이 치료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동안 저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은 한두 번 가다가 포기해요. 근데 이렇게 1년, 2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러고 나 자신이 받아들여지면 주변이 보여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주변이 보이니까 이제 말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앙이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막 이렇게 저를 옥죄고 있는 존재 같았어요. 신앙이요? 네. 그런 고정관념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이 있는데 우울해? 죄송해요. 그거를 저 자신한테 막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좀 나아지고 나서 힘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 쉬운 팟캐스트에서 이제 응급처치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말씀도 재미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아까 마르타님이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도움이 됐던 게 네. 그런 거를 상담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착착착 정리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덧붙이자면은 친구나 가족한테는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걱정할지 알고 그다음 뭐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좀 죄송한데 얘가 혹시나 날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쵸. 때문에 좀 걸러서 얘기한다면은 타인한테 얘기하니까 다 얘기해요. 진짜 막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합니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니까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방법이 저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의 기도 이게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말고도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난 답을 알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말하다 보니까 이게 착착착 정리가 된 거죠. 그쵸. 근데 타인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더 모든 걸 나를 색안경 끼지 않고 보실 분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소수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혹시 얘기를 하면 어떤 걸 먼저 하더라도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건 일단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막 똥 먹는 교회도 나타나고 왜냐면 그냥 그게 단줄 알고 그쵸. 내가 있으면 이상한데 나 똥 먹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있는 게 사실 가장 신앙적으로도 뭐 우울증에 이런 거 극복하는 것에서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내 자신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 자신도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소소마님은 두 번째가 주변 사람이고 세 번째가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앙 2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찾고 이제 하나님에게 오히려 다 말을 하는 거죠. 하면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태클은 아니고 말씀하세요. 네, 이제 요 사이에 꼭 필요한 게 전문가와의 상담인 게 네. 제가 막 얘기를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지 못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세요. 그리고 뭐 힘든 정도를 1부터 10까지 해서 어디쯤인지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 안에만 있던 것들을 정형화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말씀에 도움을 받는 것 중에 유아부 예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유아부 예배. 정말 쏙쏙 꽂혀요. 제가 둘째가 4살이라 네. 영아부 예배라는 거를 같이 드리거든요. 아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 너무 수준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갑니다. 네, 이번 저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오히려 그렇게 아이들 찬양도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엄청 직설적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만져주는 부분도 있어요. 되게 좋은 팁인데요. 근데 혹시 두 분 제가 그때 힘들었다고 했을 때 왜 교회 안 갔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저한테 신앙에 왜 안 믿으려니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저 뭐죠? 퇴사가 답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사실 중간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건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네. 중간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뭐라도 대답을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늘 막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갑자기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내려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걸로 뭐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는 게 뭔가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막 바로 이렇게 팍팍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지 않는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나 힘든 거 얘기하고 답을 구하고 답 안 준다고 열받고 이게 과연 옳은 신앙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였거든요. 그 저는 1순위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1순위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나 아예 자책감이 자꾸 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병원을 간 거였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해결이라면 해결책을 좀 본 거죠. 제가 이 생활 신앙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저걸 선택할 건지. 그럴 땐 주로 기도를 하고 네. 뭔가 내가 새로운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네. 그때 좀 말씀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 있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서 정리할 땐 좋았고
근데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마다 사실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서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 네. 볼 때마다 다른 이 측면에서 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문가의 개입이라는 게 네. 제가 생활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접근성이요. 저같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전 그때 잠언만 주구장창 읽었거든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도움이 안 됐다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아 진짜요? 오. 너무 어려웠어요. 호랑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자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이 이런 면에는 도움됐다. 그런 점 있으셨어요? 혹시 뭐 하나님의 음성이 소소맘님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런 것들. 저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저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유아적인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신앙이 사실 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이를 먹고 어른스러운 척 하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영아부 설교를 들었을 때 근데 사실 교회에서 그 교육부서 예배로 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영아부 교사들이 있어. 네. 그러면 그날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예배가라고 치지 않고 본인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놓지만 예배로 치지 않는 교회들이 정말 많고,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거죠. 굳이 좀 어려운 말로 어렵게 하는 그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죠. 보통 어른들 드린 예배, 그 예배만 치고 어린아이들이 듣는 예배는 예배로 치지 않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라는 꼰대 생각이 아니에요, 드네요. 꼰대?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하고의 설교가 잘 안 맞으면 그래서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그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중등부 예배를 했었는데 중등부 설교 또는 고등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을 성장해가는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진짜 좋은 방법 네, 같아요.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근데 저같이 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교사를 해야죠. 네, 교사를 해야죠. 교사요? 네. 그저 웃습니다. 진짜 하면서 배우고 네. 내가 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힘든데 내가 공과 공부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잖아요. 쏙쏙 네. 들어와요. 저도 만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오, 진짜 좋아요. 네. 미곰님 어떻게 해주실래요? 제가요? 선착순 1인 받습니다. 오늘 소소맘님 이야기 듣고 그다음 이제 저도 한때 마음의 병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동생이 이제 공황장애 가진 걸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정신과나 상담센터 찾아가는 거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니거든요. 막 어떤 사람들 간다고 하면 색안경 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고 그다음에 찾아가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용감한 거예요. 맞아요. 네, 본인 병을 스스로 알고 자각하고 치료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담긴 거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네. 그 의사 앞에 앉았어요. 네네. 그게 거의 다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보통 난 아니다 하면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공감해요. 소소맘님 공감하세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힘든 상황이시면은 꼭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길 바랄게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제 우리가 사실 몇 주 동안 못했던 거지만 기상청의 고정 코너로 자리 잡고 있는 코너죠.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소수맘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맛있는 거 내가 번 돈으로 먹는 거. 저랑 똑같으시네요. 오, 되게 새로운 접근. 저는 보통 맛있는 거 먹는 거 끝인데 내가 번 돈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거. 전 남의 돈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음식을 먹으면 네.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 너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그게 어쨌든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우울증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살이 찌면은 다시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무한굴레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래요. 먹는 걸로 돈 쓰고 살 빼는 걸로 돈 쓰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소소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티 안 내고 저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부러 의식하고 일부러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한 걸음 뒤에 그거. 뭐지?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정말 우리가 부모님과 비슷한 거죠.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희가 하는 거죠. 사실 이 아버지는 남자 부모님의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부모로서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해명 안 하셔도 돼요.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세요? 뜨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얼마 전에 막 그거 가지고 설전 벌였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이제 소소맘님 어떤 크리스찬 되고 싶으세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크리스천인 걸 몰랐다가 알았을 때 어쩐지 이런 느낌. 뭔가 소소맘님하고 저하고 아픔 비슷했는데 뒤에가 달라요. 말씀해보세요. 더 궁금하네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고통이었어요. 나는 호구인가? 그런 느낌 아시죠? 얼마 알아요? 전에 미국님하고 미국님하고 자주 얘기 나누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호구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저 일하는 곳에서도 그냥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 성향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를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거의 일환으로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되겠다. 네, 패기치지 않고. 저는 소소맘님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뭐 디자이너든 뭔가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교사가 되면은 정말 아이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엄청 가지고 흔든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 마르타님이 지금 어떤 클라이언트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네.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계속 그거로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면은 뭐 성경 가지고 너 이거 성경 알아? 또 몰라? 크리스찬인데 너 크리스찬인데 왜 봉사 안 해? 이런 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거 놓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전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 질문 4번.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 단 감사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런 대답 마르타님이 완전 극혐합니다. 네, 제가 완전 극혐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제가 지금 교회를 선택할 때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로비에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집 근처라 이제 지나가면서 보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로비의 문을 교체하는데 이제 자동문이 아닌 거를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큰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큰 목사님이 내려와서 그거를 이게 불편하다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교회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성도들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는 이렇게 느낀 게 저의 느낌이 오해가 아니길 바라며 이제 계속해서 성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 너무 좋네요. 진짜 좋다. 네.